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경주 볼굴사에 추지로 있고 선무도 대금강문을 이끌고 있는 문주입니다.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이런 무예와 관련된 세미나, 특히 요즘은 이제 힐링과 관련된 그런 마음 치유 이런 학회에 제가 많이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삼스럽진 않지만은 이 귀한 자리에 초대된 데 대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40년 전에 한 20살 때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부산 범어사에 출가를 해서 범어사의 전통 무예를 수련하는 불교 금강연관이라는 연수원에 양익 대종사 문화에 입문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약 10여 년 정도 태권도를 해서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은 일찍부터 태권도를 해서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그 인연으로 좀 더 높은, 좀 더 깊은 이 무예 공부를 찾다 보니까 부산 범어사로 우연히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길을 옮기게 됐는지 모릅니다. 출가하기 바로 그 해에 태권도 지도자 그 연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이제 옛날 태권도 형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태극이라는 품새로 이제 바뀌면서 8개 태극으로 바뀌면서 지도자 교육을 하고 하는데 국기원에서 그때 부산 쪽에서 올라온 사범 한 분이 부산 범어사에 가면은 스님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장풍을 쓰면서.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척 그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 이전부터도 사실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이제 좌선, 근데 그때는 뭐 좌선이라는 것도 모르고 명상이라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앉아서 조용히 이 명상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보고 이제 도 닦느냐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전생부터의 그런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부산 범어사에서 한 7년 정도 양익 큰 스님 문화에서 이 불교 금강연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선방에도 좀 다니고 깊은 태백산 토굴에서 한 1년 정도 수행도 하고, 이러다가 1984년도에 처음으로 서울 조계사에서 선무도 포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가 30주년입니다. 선무도 대중포교 30주년인데 지금 저희 볼굴사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로 해서 전 세계의 8개 나라에 14개 선무도 분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도 약 20여 군데 지원 지부가 개설이 되어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스님이면서 또 무예인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혹시 얘기를 하는 중에 불교적인 얘기가 내 자신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는 다른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는 무예를 강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무술단체가 있습니다. 540개 정도가 됩니다. 무술단체가. 이거는 문화체육부에서 체육과학원을 통해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약 540개의 무술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단체는 40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무술단체들을 종목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2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해동금도 같은 것이 한 60개 정도 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 태권도 한 7, 8개 단체가 되고,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특히 합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단체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전통 무예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 7년 전에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올해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동안 한 6, 7년 동안 많은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그것을 제도화하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갖췄습니다. 저희 선무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8개 종목 안에 들어가고 당연히 이제 전통 무예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예를 종목을 떠나 가지고 크게 3종류로 나눠 보면은 군사적으로 사용되었던, 발전되었던 무예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발전된 무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중에서 우리 스님들처럼 이 불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산중무예가 있습니다. 군사적 용도로 발전된 무예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예도보 통지라는 책이 정조대왕 때에 편찬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무예도보 통지 이전에도 전통 무예와 관련된 그런 문헌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몇 권이 되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이런 무예도보 통지가 보면은 18가지의 권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장기를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 복원해서 재현하고 있는 단체가 한 2군데 정도 되는데, 또 유사단체도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당 24반 무예가 있고, 또 18반 무예,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무예로는 백견, 수박, 이런 대표적인 무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중무예를 표방하는 단체들은 우리 선무도, 그 다음에 기천문과 같은 그런 중요한 무예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예들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바탕입니다. 뿌리입니다. 특히 이 선무도 같은 경우는 천수백 년이라는 이 한반도의 이 땅의 이 불교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민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무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는 선무도 문주이기 때문에, 선무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무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얘기를 하는 구성은 맨 처음에 선무도의 어떤 역사, 철학,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선무도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선무도는 몸과 마음과 호흡, 이 3가지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시범을 직접 보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동영상을 파워포인트나 동영상을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실제 수련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가지고 두 사람의 제자를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불교를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땅에 불교가 들어온 지는 약 한 1600~1700년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주로 왕실을 중심으로 신앙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은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이 이 불교의 사상과 불교의 수행법이 세속에 어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신라시대 때 화랑제도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은 화랑제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화랑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요즘 말하자면 이제 교관들이, 스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는 화랑도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불교의 그 사상과 불교의 그 수행 방법이 화랑들이 심신을 연마하고 회원지기를 익히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신라시대 크고 작은 많은 그 사찰들이 화랑들의 심신 수련장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그 골불사 인근에 기림사가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 기림사 주지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거기서 기림사 주지를 했었는데, 그 기림사가 대표적으로 경주 인근에 있는 화랑들의 수련장입니다. 기림사 사적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림사는 하물산이라는 산을 끼고 있는데 굉장히 계곡이 깊고 수려합니다. 여러분들 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위에 올라가면은 용연 폭포가 있어가지고 그 폭포가 아주 기운찹니다. 옛날에 그 신문왕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문무대왕 능에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기 위해서 그 용연 폭포가 있는 그 뒤산을 넘어서 간포 문무왕릉까지 이렇게 행차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림사는 옛날부터 신라시대부터 화랑들이 심신을 수련했던 곳이고, 조선시대에는 승병들이 300명 이상이나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해안에 많은 왜구들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 왜구들을 섬멸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기림사입니다. 이 경상도 쪽에 이제 수군이, 좌군, 우군이 있다면은 지금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 학성에도 이제 관군이 있었는데 그 관군들하고 항상 연대를 해서 이 간포 영일만 이 일대에 쳐들어오는 그 왜군들을 섬멸했다는 그런 기록이 그 임진왜란사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림사 주지를 할 때 기림사 사적기도 열심히 살펴보고, 또 경주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런 그 임진왜란사의 의병들, 승병들의 그 역할들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림사의 스님들이 300명 정도가 1894년도까지 머물면서 무예를 연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94년도가 갑오경장이 일어났던 시대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그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승분제도도 그때 함께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는
집단적으로 수행했던 스님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죠. 주로 이제 그때는 이 성분이 의무적으로 스님이라면 젊은 스님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예비군 제도처럼 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스님들이 다 흩어져서 개인 수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체로 연마하던 그런 무예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 이후에 전통 무예, 우리 선무도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를 전부 다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90군데를 해산시키고 무기를 다 뺏어버리고 또 스님들도 전부 다 그런 무예를 개인적으로도 수련을 못하게 했죠. 항일 투쟁사를 보면은 스님들이 그 당시에 승병으로 승군을 이끌었던 스님들이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그 무예가 자취를 감추었지만은 면면이 그래도 스님들 사이에는 개인의 수련으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범어사에서 득도를 하셨던 양희 큰 스님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동산 노스님을 모시고 한국 불교 정화에 참여를 하시면서 스님이 되시는데 그 양희 큰 스님 역시 속세에서 강수도를 오랫동안 했던 분입니다. 강수도를 제가 듣기로는 한 5단 정도, 요즘 말하자면 한 5단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20대 후반에 들어오셔가지고 수행 생활을 하면서 이 무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그 노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수련법들을 전부 다 배웁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집대성을 합니다. 그리고 범어사 큰절 안에 서지전이라는 곳에 도장을 개설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1960년도 후반에서부터 많은 스님들이 양익스님 문화에서 이제 무예를 연마하게 됩니다. 제가 75년도에 거기에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수행하는 스님들이 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또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데 한 30명 정도가 유지되었는데 지금은 젊은 스님들이 이 무예를 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그야말로 참 뼈를 깎는 그런 고행을 해야만이 정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젊은 스님들이 많이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너무나 수행이 힘들고 일반 참선하는 것보다도 힘들고 그래서 석 달을 못 버티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양희 큰 스님 문화에 지금 세 개의 문호를 가지고 지금 세속의 포교를 하고 있는데 선무도 대금강문이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호입니다. 선무도 대금강문은 제가 최초로 양희 스님에게 그 문호를 받아가지고 84년도에 처음 문호를 개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수행했던 그 동문 도반 중에 원욱 스님이라는 분이 선관무라는 이름으로 포교를 했습니다. 저보다는 한 10년 뒤에 시작을 해서 지금 그렇게 많은 그 지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 지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스님이 안도라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저보다도 한 20년 이상 후배인데 그 스님이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무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쓰면서 도장을 한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쳐보면은 다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천수백 년을 이어오던 신라시대 때는 화랑들에게 고려시대 때는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몽골군에 대항했던
의병들 중에 이 승병들의 역할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 살리타이라는 그 1차 몽골 전쟁 때에 그 몽골 원수를 처단했던 그 승병장이 바로 김윤우 장군입니다. 그 김윤우 장군이 바로 스님이죠. 그 당시에 스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장군으로서 훈계를 하사받아서 의병들을 이끌었지만은 그 김윤우 장군은 충주성 전투에서 3번이나 몽골군을 물리쳤던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임진왜란 때 서산 사명대사를 비롯해서 영규대사라든가 많은 그 큰 스님들이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승군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조정해서 인정을 받아서 전국의 각 교구 본사가 바로 요즘 말하자면 사단 사령부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승병들을 양성을 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천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선무도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재로서 또 이 불교를 이끌어온 하나의 정신적인 모티브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무도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이 수행은 도대체 무엇이냐? 선무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제가 85년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불교 금강연관이라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불교 금강연관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무슨 무술이 이름이 그렇게 기냐? 너무 힘들어서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좀 바로 쉬운 이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제자들로부터의 청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참선할 때 그 선자에다가 호반무자를 써서 선무도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부님에게 허락을 받고 선무도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선무도라는 이름이 없었죠. 국어사전에도 없었고 지금은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치면 선무도 치면은 영문으로 그냥 쭉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선무도에 대한 명칭이나 이미지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선무도는 원래 불교 금강연관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 불교라는 것은 뭐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불교라고 한다 치고 금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금강이라는 말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굳고 견고한 불변의 그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금강입니다. 우리 그 경전 중에도 금강경이라고 있죠.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하는데 이 그 금강경이야 말로 우리 불교의 그 금강산매를 아마 상징하는 그런 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행이 바로 절대적으로 굳고 견고한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영관이라는 뜻이 뭐냐? 영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관이라는 것은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고 견고한 이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인 이 마음을 탁마한다, 수행 정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르침은 불교의 경전 중에 어디에 전해져 내려오느냐? 예, 바로 법화경, 크게 봐서는 법화경 사상입니다. 법화경 사상인데 그 법화경 사상 중에서 불설대안반수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설대안반수의경. 이 범어로는 아나파나사티라고 얘기합니다. 아나파나사티. 아나는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이 되고 파나는 숨을 내쉬는 것이 되고 사티는 바로 의식의 집중, 즉 산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금강산매를 이루는 것을 아나파나사티라고 합니다. 이 아나파나사티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 바로 불설 대안반수의경인데 대장경 태인사의 신수대장경 제15권에 이 경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37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37도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참선수행입니다. 그 참선수행의 바탕이 바로 이 안반수의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안반수의를 소위 말해서 아나파나사티라는 이 가르침을 이 중국의 티베트를 거쳐서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중국 천태산의 지자대사가 약 1700년 전에 지자대사가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재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사유에 맞도록끔 이론을 정립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쓴 것이 천태소지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지관이라든가 이런 관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러한 책 내용들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선무도의 중요한 그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경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경이나 논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신구의, 이것을 삼밀이라고 합니다. 삼밀, 세 가지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신법, 조신법, 조식법이라고 합니다. 조신은 몸을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심은 은염을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식은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을 어떻게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가르치는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이 아나파나사티라는 그 경에 그 호흡법에 대한 진수가 전해지고 있고 불교의 모든 명상, 삼마타든 위파사나든 간에 이 아나파나사티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 삼매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나파나사티라는 경은 6단계의 수행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6단계가 뭐냐면은 첫째가 수식, 상수, 지, 관, 환, 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삼마타, 위파사나 이런 그 이름을 따라서 수없이 많이 아마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6단계의 수행 중에서 수식, 상수, 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삼마타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관, 환, 정, 이 세 가지가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이 아나파나사티는 삼마타와 위파사나를 같이 함께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지자대사는 이것을 일컬어 말하기를 지관은 말해서 삼마타와 위파사나는 이 말입니다.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명을 밝힌다. 무명을 밝힌다. 이제까지 우리가 내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 지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관은 해를 증득한다. 지혜를 증득한다. 반야를 얻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행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무도는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법을 오랜 동안, 그러니까 2600년 전부터 계속 면면이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 신라시대 때는 화랑들에게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언제든지 의병으로, 승병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학문만 하고 불교 경전만 공부를 하고 연불만 했던 스님들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방 항마군으로 변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이런 몸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호흡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신법과 조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법 하면은 여러분들 하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단전호흡에 대한 관심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단전호흡. 어떻게 하는 것이 단전호흡이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서 불교 참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호흡법 하나만 배워가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2시간, 3시간 투자하신 거 충분히 본전을 뽑습니다. 사실 스님들이 제대로 이 명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호흡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강원을 졸업하고, 강원이 이제 승가대학이죠. 졸업을 하고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조실 스님을 찾아가면은 화두를 너는 무자를 해라, 이목구를 해라, 뭐 이렇게 화두를 쭉 줍니다. 화두만 주고 어떻게 참선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참선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무자만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철, 그러니까 석 달이 채 못 가가지고 속에서 기가 위로 상충해가지고 상기병이 생기고 그 다음 위장병이 생기고 온 팔다리에 그냥 신경통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석 달 만에 겨우 이제 버티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선방에 안 가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두를 주기 전에 참선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됩니다.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조계종에서도 그 페달을 깨닫고 기초선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선언 동안에 선언에서 2년 동안 요가를 가르치고 이제사 호흡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일반 제가불자들은 아직도 참선을 하면서 이 호흡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호흡법을 안반수위를 중심으로 아나파나사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는 숨을 들어마시고 판하는 숨을 내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전혀 요가나 이런 명상 수련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분에 평균적으로 호흡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 숨을 쉬는 것이 주로 가슴으로 숨을 쉬는데 짧게 쉬죠. 짧게 쉽니다. 그런데 참선 수행을 오래 했던 분들은 호흡을 깊이 들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횟수가 아주 느립니다. 보통 1분에 한 5번 이하로 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선을 할 때는 1분에 한 번 정도 숨을 쉴까 말까 합니다. 그럼 물에 들어가면은 3분 이상 숨을 안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랜 동안의 수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숨을 참아도 숨을 안 쉬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숨을 만약 억지로 참으면은 금방 화가 침이 든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열이 올라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호흡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잘못 배웠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슴으로 숨을 쉬는 이 흉식호흡의 양태를 보면 들어마시는 숨은 길고 내쉬는 숨을 짧게 내쉽니다. 숨을
들어마시는 것이 오히려 길고 내쉬는 숨이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상할 때 하는 호흡은, 참선할 때 하는 호흡은 그 반대입니다. 숨을 깊이 들어마시되 길게 내쉽니다. 그래서 그 호흡의 길이가 처음에는 초보자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는 1대1의 비율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조금 수행의 정도가 깊어지고 학문 수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가 되면은 내쉬는 숨을 점점 길게 내쉬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길게 내쉬느냐? 들어마실 때 약 10초 정도 들어마셨다면 내쉴 때는 약 20초 정도 내쉬게 합니다. 2대1의 비율 정도로.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큰 폐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수계에는 처음에 수식관, 첫 단계가 수식관이라고 했는데 왜 수식이라고 했을까? 그 한자를 보면 숫자를 세는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입니다. 반드시 숫자를 세라고 했는데 왜 숫자를 세라 했냐? 여러분들 여기 명상해 보신 분들 많겠지만은 좌선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잡념이 생깁니다. 집에 있는 뭐 이런 얘기, 뭐 온갖 그런 일들, 사업에 대한 일들, 친구들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가지고 명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뇌라는 거죠. 번뇌망상이라고 합니다. 좌선하겠다고 앉아 있으면은 금방 그런 생각들 때문에 화두가 떠오르지 않고 마음이 평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숫자를 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고 열을 넘기지 마라. 열을 넘기게 되면은 수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열에 미치지 못하면은 산심이 일어난다. 의지로운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초보자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아주 깊은 경지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앉아서 숨을 들어 마실 때에 천천히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숫자를 세는데 요것은 1초라는 그 시간의 개념하고 같이 맞추지 말고 자기한테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 호흡이 깊은 사람은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느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춰야 됩니다. 처음 들어 마시는 숨을 다 들어 마실 때까지 5가지 숫자를 세고 내쉴 때 다시 6, 7, 8, 9, 10 이렇게 숫자를 들숨과 날숨에 1대1의 비율로 하시다가 나중에 한 3개월쯤 지난 뒤에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천천히 숨의 깊이를 늘리면서 들어 마시는 숨에 하나부터 10까지 내쉬는 숨에 다시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숫자를 세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호흡법을 저희들은 어릴 때 수련을 했기 때문에 금방 배웠습니다만 연세가 어느 정도 들고 하면은 사실 이 호흡을 통해서 바로 일념으로 삼매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 살수록 그동안 반연했던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만 거기에 이제 끄달립니다. 그래서 정자를 하고 앉으시면은 그 숫자를 먼저 호흡에다 딱 연을 거세요. 그래가지고 숨을 들어 마실 때 코로 들어 마셔가지고 가슴을 지나고 명치를 지나고 단전을 지나고 회음부까지 숨을 들어 마셔야 돼요. 회음부가 바로 군다리니가 있는 곳입니다. 제 첫 번째 법륜이 이 차크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숨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단전에만 이 배꼽아래 이 하단전에만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을 반드시 회음부까지 끌어들여야 실제로 기가 형성되는 것은 여기 하단전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역시 밑에서부터 차츰차츰 길게 내쉬게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단전호흡 하면은 이게 복식을 하지 않습니까? 단전호흡은 당연히 복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복식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 단전호흡, 다시 말해서 선호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복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는 요가 선생님도 있고 또 무예를 지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 천천히 아랫배부터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랫배에다가 관을 하기 때문에 숨이 아랫배까지 깊이 들어와서 회음부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랫배부터 불러와서 거의 다 숨이 들어왔을 때는 배가 천천히 위로 올라오는데, 가득 그냥 말로 참 100% 가득 채우지 말고 한 8할 정도만, 80% 정도만 부르게 해가지고 내쉴 때는 배가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들어가서 맨 나중에 아랫배 쪽을 가볍게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숨을 들어 마실 때 아랫배부터 차츰차츰 불러와서 내쉴 때는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내려가가지고 맨 나중에 아랫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에 맞춰가지고 복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실 수가 있고 길게 내쉴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는 4가지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대사는 천태소지관에서 말씀하시기를 성체기식 또는 풍천기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말하는 것인데, 숨을 들어 마시거나 내쉴 때에 여러분들 코끝에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선할 때 보면은 저 멀리 앉아있는 사람인데도 숨소리를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이 숨소리가 나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되 숨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숨이 짧은 사람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역시 호흡이 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반드시 코로 들어 마시고 코로 내쉬되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 코끝에 소리가 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로 부드럽게 해야 되느냐? 이 코끝에 비둘기의 속털을 하나 딱 뜯어가지고, 비둘기 속털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가늘고 코에 딱 놓으면은, 여기다 놓으면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그것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 경지가 되면 반드시 깃털을 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숨을 맺히지 않게 해라. 숨을 가슴이나 아랫배나 붙들지 마라. 자연스럽게 보내야 됩니다. 무예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차력 같은 거 할 때 힘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힘을 짜기 위해 가지고 숨을 들어 마시고 또 들어 마시고 또 들어 마셔서 기운을 축기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명상을 할 때는 절대 숨을 붙들면 안 됩니다. 숨을 맺히게 하지 말고 다 들어 마신 숨은 다시 되돌려내야 됩니다. 이 복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힘을 넣어서 어깨를 들썩거린다거나 내가 참선한다고 딱 앉아가지고 힘을 주고 가슴을 이렇게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을 너무 이렇게 내밀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바로 그냥 화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등을 똑바로 펴되 가슴은 힘을 빼야 됩니다. 어깨도 힘을 빼고 가슴도 힘을 빼야만이 자세가 편안하고 호흡이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식을 할 때에 절대 힘을 넣어서 안 됩니다. 배를 들어오고 나가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배가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호흡에 맞춰주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들 무슨 수련원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가가지고 호흡을 배우는데 배를 힘을 넣어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막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탈장이 된 사람도 있어요. 탈장이 되고 배를 너무 심하게 밀고 당기다 보니까 장이 꼬이기도 하고 소화가 안 돼.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배를 절대 이 복식호흡을 한다고 해서 힘을 넣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고르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소위 말해서 조식의 단계가 갖추어진 것이 바로 이제 네 가지의 기본적인 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우리가 앉아서 하는 좌선뿐만 아니라 서서 하는 입관. 우리 선무도에서는 그것을 좌선, 입선 이렇게 안 하고 좌관, 입관 이렇게 하는데 입관을 할 때도 역시 호흡을 이렇게 깊이 합니다. 들어마시는 숨은 우리가 운동생리학적으로 볼 때에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고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에 효과를 줍니다. 참고로 저는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주로 그런 이론을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참 이론 강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운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들어마시는 숨이 길고 내쉬는 숨이 짧다 보니까 늘 흥분되어 있어. 흥분 중추가 늘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특히 이제 신경성 위장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감신경이 극도로 참 민감한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은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질환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반드시 이런 조화를 들숨과 날숨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럼 먼저 한 사람만 나와서 정자를 그만 앉아보시죠. 일반적으로 정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부좌를 통해서 좌선을 많이 하죠. 근데 원래는 요가에서는 결가부좌를 합니다만은 결가부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반가부좌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단지가 굵어가지고 사실 결가부좌가 잘 안 돼요. 요가를 오랫동안 수련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 반가부좌를 하는데 반가부좌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오른발 뒤꿈치를 깊숙이 가능하면 경부까지 넣고 그 다음에 왼 다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좌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 팔을 약간 들어서 좌우로 균형을 잡습니다. 좌우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을 뒤깍지를 끼고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그 다음에 손을 양 무릎에 놓고 몸을 뒤로 제낍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양손을 단전 앞에 모아서 선정인 자세를 취합니다. 메디테이션 무드라를 만들어 가지고 조용히 이제 호흡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선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준비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가를 하거나 무술을 할 때도 이 준비 체조를 하듯이 여기서 3토식이라 그래서 시자대사의 소지관에 보면은 반드시 3토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3토식은 그야말로 토한다, 입으로 토한다는 뜻이에요. 코로 숨을 들어마셔서 입으로 토하는 것을 3번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복강 속에 있는 나쁜 탁기를 전부 다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코로 숨을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내쉴 때 입으로 길게 내쉬는데 혀끝을 치아에 가볍게 물고 사실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내뱉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고무풍선에 바람이 들어있는 걸 놓으면 저절로 싹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3토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 허리를 바로 펴셔야 됩니다. 선은 좌선은 꼭 이렇게 가부좌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허리를 바로 세워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손은 무릎에 얹든가 이 단전 앞에 저렇게 해야 됩니다. 3토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이 아랫배까지 들어 마시고 입으로 길게 토해봅니다. 소리를 내면서 소리가 가볍게 나도 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중간에 끊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길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것을 3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3토식이라고 하고 이 3토식을 하는 이유는 선호흡, 단전호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호흡이다. 몸속에 있는 나쁜 탁기를 모두 배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은 반개를 합니다. 똑바로 떠서 보지 말고 절반을 이렇게 내려서 보통 선방에서는 약 석자 불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이 관법을 가르치는 책에는 경전에는 눈은 코를 보고 코는 입을 보고 입은 마음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외부의 그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어떤 끄달리지 마라. 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아니면 모양이라든가 촉감이라든가 이런 그 안이비설신의 이 육식을 통해서 느껴지는 일체의 모든 것을 차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은 코를 보고 코는 입을 보고 입은 마음을 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이 관법 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코로 길게 숨을 내쉬되 이것이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힘을 넣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이 맺히게 해서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15분, 20분 매일 시간을 늘려가면서 호흡을 깊이 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평화를 얻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한 상태가 곧 명상의 최고 경지가 아니고 그것이 참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단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화두를 들어도 화두가 승성합니다. 화두가 잘 들립니다. 그 다음에 화두를 들지 않고 그냥 묵조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호흡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 몸과 마음의 모든 그 어두운 기운이 다 무명히 사라지고 맑은 기운으로 충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무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좌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 동작을 연결해서 우리 인체의
내재하고 있는 7개의 차크라와 그 다음에 그 차크라와 연결된 소위 말해서 한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경팔맥을 소통시키는 그런 좌관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경정좌관 음악을 틀면서 그 사범이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잘 봐뒀다가 나중에 한번 스마트폰 있으면 촬영하십시오. 합장하세요. 동영상 촬영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안반수의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아, 사람의 생명이 얼마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사람의 생명은 3일지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한 3일 만에 죽지 않습니까? 너는 아직 도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 제자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그 사람의 목숨은 조석지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고 있고, 저녁에 멀쩡하던 사람이 아침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아직 도를 알지 못한다. 한 제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사람의 목숨은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부처님 고개를 끄덕하시면서, 너는 비로소 도를 깨달았구나. 여러분 죽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숨을 갖다 들숨과 날숨을 얘기할 때 왜 호흡이라고 할까? 호자가 앞에 올까? 호자가 앞에 올까? 사람이 죽을 때는요, 숨을 못 들어 마셔서 죽는 게 아니고 못 내쉬어서 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숨을 내쉬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수행하는데 구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밀은 호흡을 수련하는 건데, 그 호흡 수련을 연구를 통해서 합니다. 나무아미답을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수련이 계속 되면은 마지막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도 답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무아미답을 하면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좌선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몸도 아주 덜 맑고 쾌청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즉신승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08년도인가 때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특강을 했었습니다. 3일 동안 했었는데, 그 에모리 대학은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크고 우리 한국인 유학생이 한 600명 정도가 있어요. 경영학과 그리고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기독교 감리교 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남부의 하버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깊은 대학인데, 거기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초청을 했냐 하면은, 내 그 전해에는 달라이라마를 초청을 했어요. 티베트 달라이라마 스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주로 그분들이 듣는 강의가 뭐냐면, 이런 명상과 건강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어떤 효과를 주는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오실 때는 제자들이 대동원에서 와가지고 그 제자들을 전부 다 개척기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가운데 뇌파가 어떻게 나오고 맥박은 어떻게 뛰고 심장은 어떻게 뛰고 이걸 전부 다 조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그런 건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대처와 교통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그와 관심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달라이라마께서 강의하실 때는 주로 이제 이론 강의와 주로 앉아서 하면 좌선만 했는데, 나는 제자들 데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동적인 동작을 많이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전부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로.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신비롭다. 메릴랜드 주립대학 같은 데서 암센터에서 일찍이 이 타이치나 요가를 가르치는 이유를 자기도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조신, 몸을 고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시범을 보면서 한 1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체육법이라는
선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스트레칭입니다. 걷고 스트레칭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건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범이 우리 선무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가라고 할 수 있는 선요가를 여러분들에게 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하세요. 오체유법이라고 합니다. 오체라는 것은 팔, 다리, 배와 등, 머리, 이 신체의 5등위를 고르게 조화를 이루는 수련법이라 그래서 오체유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전통 아사나 요가를 제가 내 나이 23살 때 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성무도 수련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을 내가 이 스님들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제가 그 법원사에서 이제 수료를 하고 연수원을 수료하고 사범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좀 다이나믹하게 전통 요가 아사나는 매우 정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만들어서 사부님한테 스님이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체육법이나 오체조관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내 교본에 보면은 오체육법, 오체조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우리 선요가는 3단계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아래 단계가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유형공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표준이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하기 힘들고, 우리 골불사에 오시면은 우리가 매일 하루 2번, 오전 11시, 오후 3시 반에 성무도 공연을 합니다. 거기 책자에 보면 소개되어 있듯이 그 공연할 때 그 오체육법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영정좌관이나 요 오체육법은 모두가 선 요가, 선 명상 이렇게 하는데 선이나 명상이나 이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데 이 메디라는 말은 치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그 메디칼, 메디슨 하는 그 메디하고 이 메디테이션에서 하는 메디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가 되는데요. 이것은 꼭 그 회복을 의미하고 힐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신구이 삼업을 정화한다, 삼업을 닦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것은 이 3가지 업 때문에 그런데 이 3가지 업을 닦는 것이 바로 이런 조신, 조식, 조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성문호는 바로 이 조신, 조식, 조심 이 3가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체조를 2사람이 나와서 각각 다른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체, 한 사람 기대체, 한 사람 운동이고. 괜찮아?
했는 그 수련 동작들은 지대체라고 하고 여기는 영동입관이라고 하는데 요 영동입관은 7종류의 동물의 자세를 따서 만든 체조입니다. 저쪽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골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수련법인데 불교 경전 중에서 불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의학을 가르치는 경인데요. 우리 8만 대장경 중에서 약 300여 편이 의학과 관련된 경입니다. 그것은 호흡법, 그 다음에 이런 운동요법, 그 다음에 단식하는 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물을 취해서 어떻게 하는 법,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통 인도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것을 30년 전에 전부 다 연구를 해가지고 현대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책으로 다 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학자들은 아직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그 전통의학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 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동국대 한이 돼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주로 이것을 치유 쪽으로 이 수련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 20년 전부터 주로 일본 서적을 많이 가져다가 제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불의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4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모든 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4대의 조화가 깨지면은 만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체조를 통해서 신체 에너지를 어느 한쪽에 정체되어 있지 않게 골고루 이렇게 잘 그 운기를 하고 또 단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지대체, 수대체, 화대체, 풍대체 이게 4가지 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7종류의 동물의 형태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중국에도 보면은 화타가 만들었다는 오금이라는 체조가 있습니다. 오금이하고는 운동 기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달마대사의 역근세수경이나 소림 오금과 같은 그런 형태로 좀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인 것을 봤는데 이제까지 동적인 것, 소위 말해서 무술적인 것. 이 장소가 좁아서 제대로 시력 발휘를 할 수가 없고 이 두 사람이 몰골사의 스님입니다. 스님인데 공연단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3년 동안 공연을 시켜놔서 어떤 공간이라도 자기한테 맞도록끔 이렇게 연출을 잘 합니다.
바로 제가 봐도 확실히 프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일자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이 좁으니까 좌우로 막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아주 잘하네. 그 다음 이승영. 그 다음 단계 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스님은 골불사에서 사는 지 오래됐습니다. 10살, 14살 이럴 때 와가지고 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한해연중 되면 법사로,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될 사람들인데 내 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무도는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좌간 명상에서부터 정적인 수련, 동적인 수련이 조화를 이루어서 삼매를 이루고 깨달음을 증거하는 즉신성불의 수행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무도라 하면은 그냥 도수의 그 공방, 그러니까 치고 때리고 맞고 하는 이런 무술적 기법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통 무예는 우리 선무도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 무예가 다 이런 정신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정적인 수련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정적인 수련은 바로 내공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본 이런 동적인 수련은 이 근고를 강화시키고 외공을 익히는 것이지만은 이 내적인 수련이 없이는 절대 원만한 이 외공을 연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지자대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양자를 고르게 잘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도시에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수련하고 싶지만은 어떤 도장에 찾아가면 거의 뭐 이런 빌딩 안에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법은 배우지만은, 기술은 배우지만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기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가 좋고 아주 좋은 환경을 찾아야 됩니다. 도시 근교로 나가서 강가나 아니면 산으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환경이 굉장히 수행하는데 중요합니다. 기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다 보면은 음과 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배터리 나갔나? 음과 양의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수련이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종교를 가진 분들이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처가 인연이 잘 맞는 곳이 있는 것처럼 무예를 수련한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골불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많은 이런 기수련 하는 분들이 옵니다. 마애불 불상에 있는 그 정중선을 따라서 굉장히 그 기운이 맑고 신선한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명상을 하고 갑니다. 저희 골불사는 이러한 전통무예를 다양한 그 콘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22년 전부터 사회에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템플스테이를 요 근래 와서 이제 아마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템플스테이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것이 바로 저희 골불사입니다. 1992년도부터 저희들은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이 템플스테이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전 세계를 일찍부터 30대 초반부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전 세계인들 그 무도인들 특히 무예를 수련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그 문화 트렌드를 일찍이 간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콘텐츠에 대한 개념이 다른 스님들보다 일찍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체험료 그 다음에 대안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힐링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골불사는 1년에 연인은 약 3만 명 외국 사람만 7,000명 정도가 매년 저희 골불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염두스럽죠. 학교의 선생님들조차도 이제는 손을 놓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저희 골불사는 22년 전부터 21세기 신화운동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청소년들의 정서치유와 인성교육을 해왔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고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참 우리가 여름 겨울 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을 받을 때는 한 주에 한 100명씩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반 템플스테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줄여서 한 주에 한 50명 정도씩 지금 받고 있는데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저희 골불사를 학교 폭력 예방 치유센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다소 예산을 지원을 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좀 적응하지 못하고 부진할 때 저희 골불사를 보냅니다. 오면은 거의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다 가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저희 골불사의 대안교육에 대해서 많은 그 호감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골불사는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늘 진행하고 1년 365일 항상 매일 진행하고 있지만은 하루 2번 공연을 하는 가운데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스토리텔링을 같이 곁들이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함께 이 수련을 따라서 배우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공연 관람 자체가 바로 힐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골불사는 문화복지를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를 제가 그 문화복지 사업을 위해서 사회에 투자를 합니다. 또 공연단 단원들의 월급과 그 운영 경비가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문화복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전통무예는 마음만 잘 열면은 말하자면 대체로 이제 무예 단체장들이 보면은 이것을 하나의 생업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사회에 기여하지를 못하는데 마음을 크게 열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 이 무예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이 중심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는 여기 정도로 마무리 짓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 15분 정도 제가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